안녕하십니까. 한봉상 법무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학습할 과목은 채권 집행 실무입니다. 주로 금전 채권 집행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에 기초한 집행 중에서는 실무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이 과목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선 채권 집행의 당사자죠. 채권 집행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죠. 자, 이 중에서 당사자는 채권자고 채무자고요. 제3채무자는 당사자는 아니죠. 제3채무자는 말 그대로 제3자로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행 대상을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집행 대상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 명령은 어느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되느냐, 요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압류명령 신청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압류명령 송달.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거든요.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압류명령은요, 채무자에게도 송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송달하고 관련된 거하고 효력하고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명령의 경정이 나오는데 이 경정 부분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불복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신청 취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진술채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술채고 신청은요, 압류채권자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술채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진술채고 신청은 압류채권자는 당연하고 가압류채권자도 진술채고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얻은 채권자도 진술채고 신청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경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압류 경합 부분은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채무자 공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공탁이 있고 혼합공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탁하고 관련되기도 돼 있지만 우리 채권 집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공탁하고 혼합공탁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방법이죠. 현금화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 추심명령하고 전부명령이죠. 추심명령하고 전부명령이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이죠. 그래서 추심명령하고 관련된 것들을 일단 먼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추심명령 신청, 송달, 불복 방법, 그 다음에 추심권의 취득 범위, 추심권의 행사, 그 다음에 추심의 효과, 추심신고, 그 다음에 추심권의 포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심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명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전부명령의 요건이라든가 송달, 공탁, 그 다음에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그 다음에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의 효력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이제 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이라면 요 특별 현금화 명령은 예외적인 현금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 현금화 명령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이런 것들이 있죠. 이 특별 현금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에 기초한 집행 방법 중에서 대체 집행하고 간접 강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대체 집행도 중요하고요. 간접 강제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 집행 실무 과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전채권 집행의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채권 집행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순서는 제일 먼저 금전채권 집행의 당사자는 누구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고, 자, 이런 관계를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집행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압류 금지 채권은 집행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전채권 집행의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선 금전채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금전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이죠. 이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다. 공사를 해주고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아니면 어떤 물건을 납품을 하고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외화채권 당연히 포함됩니다. 금전채권에 외화채권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특정 금전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의 외국 화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외국 화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금전채권의 특질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전채권 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금전채권은 금전채권 집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집행 방법을 따라야 되느냐?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당사자 나오죠. 당사자. 금전채권 집행 절차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 병한테 어떤 공사를 해주고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을하고 병 두 사람 관계만 보면 을이 채권자죠. 공사대금 채권 받을 사람이니까 병은 채무자죠. 그러나 을의 채권자가 또 있는 거죠. 자, 을의 채권자 병이 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을의 채권자 갑이죠. 갑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갑은 채권자가 되고요. 갑의 채무자, 을은 갑의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을이 채무자가 되고 이 제3채무자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죠. 그래서 이 채권 집행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제3채무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3채무자는 당사자는 아니죠. 엄격한 의미에서 당사자는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채무자죠. 그러나 어쨌든 이 채권 집행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제3채무자는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제3자입니다. 제3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당사자죠. 그럼 제3채무자는 도대체 뭐냐? 이 제3채무자는 말 그대로 제3자죠. 제3자. 더 쉽게 얘기하면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3채무자는 제3자로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3채무자는 당사자는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미 사망했죠. 제3채무자가. 자,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압류 전부 명령 신청하고 압류 전부 명령이 발령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경정결정에 의해서 제3채무자를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채무자가 이미 사망을 했죠. 채무자가 이미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부적법하죠. 압류명령이 발령돼도 무효라는 거죠.
압류명령이 발령돼도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했다라는 사유는 경정할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실무를 보면 신청할 때 채권자, 채무자, 재산 채무자 이렇게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쓰지만 당사자는 채권자고 채무자가 당사자입니다. 재산 채무자는 채권 집행에서 등장은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제3자로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관련된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실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끝날 때까지 아마 중간중간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하고 관련된 판례거든요. 이 관련된 판례인데 말 그대로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로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판례를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경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경정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압류 전부명령 신청하고 결정이 나버린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경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3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경정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워낙 중요합니다. 뭐 계속 강조해도 뭐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이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거죠.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을 얻었다는 거죠. 당연히 어떤 집행권원에 기해서 압류를 했을 겁니다. 자, 압류 추심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요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정에게 양도를 해버렸죠.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 요건 갖추었죠. 양도 통지까지 딱 맞췄죠. 자, 이 경우에 이 양수인은요,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계 집행문을 받게 되면 이 양수인이 압류 채권자로 확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만약에 압류 추심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 양수인이 아직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한 그런 상태라면 여전히 양도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양도인이 추심도 할 수 있고 취하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승계 집행문. 그래서 승계 집행문을 양수인이 받게 되면 압류 채권자로 확정이 되니까 추심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요. 또 요 압류 추심 명령을 취하할 수 있는 권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이거죠. 승계 집행문입니다.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양수인이 집행채권자로 확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 관련된 판례거든요. 여기 이제 관련된 판례인데 압류 추심 명령 이후에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했죠. 자, 결론 하나입니다.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압류 채권자로 확정되니까 추심 채권자로 확정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추심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 추심 명령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졌다. 우리 민사집행법 248조는 이런 내용이죠. 제3채무자는 압류를 이유로 압류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이게 집행공탁이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248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248조 1항이죠. 그래서 집행공탁을 했죠. 자, 집행공탁이 이루어졌고요. 배당 절차가 개시됐네. 자, 배당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자, 근데 배당 절차가 개시된 다음에 집행채권이 양도됐죠. 우리가 방금 배운 거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실무에서 중요한 거죠. 자, 배당 절차가 이미 개시됐는데 집행채권이 양도돼 버렸죠.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압류 채권자로 확정되니까 배당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양수인이 아직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면 배당받을 자격이 없네. 그죠? 압류 채권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자,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집행법원에 제출을 안 했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배당받을 채권자는 양도인이죠. 양도인. 그렇다면 집행법원은 누구를 배당금 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양도인이죠. 양도인한테 배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승계집행문이 제출되기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을 압류한 거죠. 양수인이 배당받을 채권. 자, 양수인은 배당받을 채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승계집행문을 제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양수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이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면 무효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무효죠. 왜 무효냐?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죠.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요 앞에서 한 거하고는 내용이 여기 있죠. 요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집행권한상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만 집행채권자로 확정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실무에서 처리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판례죠. 기본적인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걸 모르면 실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미 집행공탁을 하고 배당 절차가 개시됐는데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대항조건 갖췄다는 얘기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양수인에게 배당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 양수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무효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니까 무효다. 그런 취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이 아닐 것. 이 압류금지 채권은요, 규정이 우리 민사집행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민사집행법이 아닌 특별법에도 압류금지 채권이 굉장히 많이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을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네, 그죠? 압류금지 채권이 쭉 규정이 되어 있죠.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 부지효료 압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압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병사의 급료도 압류 못하게 됐죠. 여기 병사는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성질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퇴직금도 똑같습니다. 퇴직금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2분의 1 압류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 받는 금액. 요거는요,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도 소액임차인이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는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만 그래.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받는 돈만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은 뭐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고 그러겠죠. 근데 보장성 보험은 압류할 수가 없고요. 저축성 보험은 압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자, 이런 것들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런 취지죠. 네. 그 다음에 자, 요 2항하고 3항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1항 1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 압류금지 채권이죠. 이 압류금지 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 계좌에 이체됐다는 얘기죠. 요거와 관련된 것은 판례도 있는데 아마 어느 부분 쪽에 가면 또 이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 압류금지 채권이 채무자 통장에 입금됐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자 통장에. 자, 압류금지 채권이, 자, 여기 채무자 이제 계좌가 있는데 예금 통장이죠. 압류금지 채권이 채무자 계좌로 입금이 된 거죠. 이체. 이렇게 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를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금 채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는 그대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압류금지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 계좌로 이체 입금되면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즉 예금 채권으로 바뀌니까 채권자는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죠. 그리고 채권자가 이
채무자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압류금지 채권이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무조건 압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압류금지 채권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게 밝혀지면 법원에서는 압류명령을 취소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 당사자가 신청하면, 자,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착각하기 쉬운데 이 조문을 보면요. 일단 당사자가 신청하면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가 신청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압류명령 취소. 이거는 당연해요. 이걸 조심해야 되죠.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걸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당연히 채권자가 신청하겠죠.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발령해달라라는 신청이니까 채권자가 신청하겠죠. 자, 이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압류금지 채권, 지금 우리가 1호부터 7호까지 봤죠. 이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 발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특별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명령 발령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자,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양료하고 유족 부조료 있죠. 요거는 법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양료 청구권. 그 다음에 유족 부조료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호 사업이나 제3자 도움으로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금전 수입이 되겠지만 이렇게 곡물로 받는 경우도 있죠. 뭐 쌀을 받는다든가 맞죠? 또 다른 뭐 음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거 압류 못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사의 급료. 병사는 이렇게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 일반 사병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하고 5번은 이렇게 묶어 보면요. 급료와 관련된 거,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이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위로금하고 명예 퇴직 수당이 있죠. 요것도 이제 압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은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요거. 퇴직 위로금, 명예 퇴직 수당. 요것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수당을 잠깐 보면요. 국회의원 수당 중에서 자 일반 수당, 뭐 관리 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군수당, 명절 휴가비 이런 거 있죠. 요건 우리 지금 방금 본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이에요. 압류금지 채권.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정책개발비, 여비 있습니다. 요거는 급여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압류 금지예요. 전액 압류 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퇴직연금 채권. 요거는, 근로자의 그 퇴직연금 채권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 민사집행법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2분의 1에 한해서 압류가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양도가 금지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전액 압류 못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두 개 법률이 충돌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우리 민사집행법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민사집행법이 당연히 일반법이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 여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전액 압류가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전액 압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뭐 몇 년은 됐지만 그래도 최근 판례라고 할 수는 있죠. 자,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이 이사가 지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면 우리 아까 민사집행법 규정 보고 있죠. 그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관련된 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주택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 이것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아까 규정돼 있었죠. 근데 이걸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상가 건물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는 돈은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금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이것도 이제 압류금지 채권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이제 뭐 시행령에 가면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중에서 1,000만 원 이하 보험금, 이거는 이제 압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해약 환급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약 환급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 명령을 얻게 되면 이 추심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을 해지해야만 추심 권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만약에 이게 보험금 해약 청구권이니까 제3채무자가 보험회사가 되겠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징금 청구의 소를 만약에 제기하게 되면 그 소장 부분이 상대방인 보험자의 보험회사 얘기하는 거죠. 보험자에 송달됐을 때 보험계약은 해지된 걸로 봅니다. 해지된 걸로 본다. 자, 여기 이제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게 18년도에 나온 판례죠. 뭐 그렇게 오래된 판례는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죠. 자, 보장성 보험은 압류 못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압류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있죠. 여기 보면 보장성하고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곤란하죠. 압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 보험 부분만 분리해가지고는 해지할 수가 없죠. 해지할 수가 없죠. 자, 여기처럼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이 이렇게 성격, 이 두 개 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 전체를 가지고 과연 보장성 보험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원래는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있죠. 그죠? 만기에 찾는 돈 있죠. 만기 환급금이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를 하면 저축성이고요.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이긴 한데 다만 이건 예외적으로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거죠. 초과를 하면 원칙적으로 저축성 보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 이런 사정,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가지고 고려했을 때, 이것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보장성 보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여러분들이 뭐 실무 처리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압류할 수 없다고 돼 있었죠. 그죠? 지금 현재는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이게 채권자가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죠. 그럼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 되겠죠. 근데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소제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추징금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자, 이때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요 수용자의 영치금 반환 채권. 과연 이거 압류 대상이 될 것이냐? 영치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의 영치금 반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나왔네, 그죠? 이게,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1번은 판례고요, 2번은 조문이고, 3번이 새로 나온 판례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죠.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압류금지 채권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됐다는 얘기는 압류금지 채권이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압류금지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 예금 계좌로 입금이 돼버리면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고요. 다만 이때 채무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압류금지 채권이 채무자 통장으로 이체가 됐고요. 채권자가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 얻어가지고요. 추심까지 다 얻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바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죠. 이미 금전을 취득했습니다. 이미 금전을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압류명령이 취소돼 버렸죠. 이건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본안 소송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금지 채권이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압류금지 채권이 채무자 계좌로 입금됐어요. 근데 입금이 됐는데 채권자가 이 예금 채권 압류해가지고 이미 금전을 취득해버렸어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마쳤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압류명령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채권자가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압류명령이 취소됐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완료된 집행행위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부당이득으로 반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관련된 판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압류명령이 취소가 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소멸되겠죠. 근데 이게 소급하는 게 아니고요.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장래에 향해서 압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본안소송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죠. 이 판례를 잘 알고 계셔야만 본안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특별법에도 압류금지 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보상법에 의해서 급여받을 권리, 그 다음에 뭐 군인연금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노동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 이런 데 보면요. 특별법에 보면 전부 다 압류금지 채권이 많이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국민건강보호법,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받을 권리, 이것도 압류금지 채권이죠. 그 다음에, 자, 넘기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이쪽이죠. 18번 보시면요.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죠.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 보상 청구권, 뭐, 가불금 청구권, 이런 것들은 압류 못 합니다. 근데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느냐. 압류는 가능해요. 이게 압류명령까지는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는 얘기는 현금화 명령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압류까지는 일단 가능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압류명령이 발령됐다 하더라도 요 압류된 채권 있죠. 피압류 채권이 실제로 학교에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이라는 게 밝혀졌고 또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압류명령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금전채권 집행의 당사자하고 채권 집행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